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OECD와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낮춰잡은 데 이어 지난 18일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2.7%로 내렸습니다. 실제로 성장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어려웠던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가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한은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금 낮춰잡은 상황입니다. 석 달 만에 또 전망치를 끌어내린 건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성장률을 2.9% 이제 2.7%로 내렸는데 예.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2.7%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2년 이후엔 6년 만에 이제 최저치인데 네. 이 같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원인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설비 투자 그러니까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제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가 이제 8월까지 6개월 연속해서 이제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이제 최장 기간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당초 이제 1.2%에서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0.3%로 이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네. 설비 투자가 이제 감소하는 이유가 이제 반도체의 이제 공급 과잉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던 이제 반도체 수출마저 이제 둔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 쇼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이제 당초 3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내렸다가 이번에 이제 9만 명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취업자 증가수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낮아진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부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올해 이 성장이 2.7% 이렇게 그친다면 우리 경제가 과도한 이 물가 상승이 없이도 달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하는 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뭐 이런 분석이 전체로 좀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은 한 2.7%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성장이 이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성장률이 이제 2.7%면 세계 성장률보다 1%포인트나 낮은 수치고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한 12배나 큰 미국보다도 한 0.2에서 0.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미 성장률 이제 역전이 1980년대 오일 쇼크하고 98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 경제 규모를 이제 고려를 한다면 도저히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장의 질을 보면 사실 더 우려스러운 점이 이제 큽니다. 총수출이 이제 총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4.6%에 달하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4차 산업에서 현재 반도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현재 이제 고용 쇼크하고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고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투자와 이제 고용 부진 그리고 이제 외국과 같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벤처나 창업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공무원을 선호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이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수정을 해서 역동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제 고용 침체와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고용 전망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9만 명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고용 상황이 좀 개선될 조짐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은의 전망치 취업자 수가 9만 명에 그친데 이거는 이제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9만 명도 이제 우리가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9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간에 매월 이제 한 6만 명씩 이렇게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9월에 취업자 증가 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망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게 전망을 하셨을 정도로 이제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9월과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지는 상황들이 전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단지 이제 공기업을 압박을 해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예. 이런 이제 노력들이 다른 점이라면 이제 다른 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달 한 6만 명씩 이제 고용 창출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이제 처음으로 9개월간 100만 명을 연속해서 넘고 있고 실업률도 이제 3.6%로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부진이 상당히 이제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이 되고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한다면 10,000원이 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예기간이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도 내년부터는 이제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2020년에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것이 이제 적용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 고용 사정이 한 1, 2년간 상당히 나빠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또 관심은 다음 달 예정된 금통위에도 쏠려 있습니다.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안팎의 관측이 많은데 실제 다음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좀 관측하십니까? 예, 금리 이제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제 고용과 경기 상황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11월에는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나마 경기가 좋았던 상반기에 금리를 한 번쯤 인상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정책을 운영하기 상당히 수월했을 텐데 실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오르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이제 줄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가계 부채 등 금융 이제 불균형 문제라든가 한미 금리 확대에 따라서 따른 이제 자본 유출 문제 등을 고려를 하면 11월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통위원 중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주장하는 이제 위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예. 한흥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11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그 신흥국 금융 불안과 이제 환차익을 노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지난 한 8개월간 채권 시장이 이제 플러스 순유입이 이제 플러스였는데 이것도 지난달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여기서 더 벌어진다면 네. 자본 유출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격차가 더 이걸 줄여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의 배경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까요? 예, 그 장기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과잉 문제라든가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는 이제 홍콩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빠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12년에 이제 964조 원이던 것이 이제 6년 만에 1,500조 원을 이제 넘어섰고요. 이에 반해서 소득은 이제 더디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2012년에 이제 133%에서 이제 현재 1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이라는 이제 DSR이 1분기에 12.2%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채 부실화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가계 부채를 통제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나 아니면 이제 부실화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용 등급이 낮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한 150만 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들 계층의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들 계층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제 부채 비율이 한 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 가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이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내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같은 추세 상당히 좀 헤쳐나가기 좀 어려운 국면이겠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원리와 그다음에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일본의 실패 사례나 현재 이제 미국의 성공 네. 사례를 이제 우리가 꼼꼼히 좀 따져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이제 수정을 하고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을 하고 경제 이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데 해야지만 이제 그 우리 현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